예, 머닝 전략 이번에는 미중 간의 또 관세 협상과 관련된 얘기나 전반적인 전략 파트로 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책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틀간에 그래도 중간에 집에 가지 않고 잘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제 성명 내용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겠죠. 이 회의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평가 좀 해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중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봐더라도 트럼프가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80% 대중관세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포스트를 올리면서 기대감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낮아졌고요. 협상 중간에 뭐 중국 측 협상단이 자리를 이석했다라는 소식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또 다시 이제 기대감이 다시 부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국에는 뭐 베센트 재무장관께서 나와서 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오늘 밤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좀 이제 괜찮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오늘 같은 경우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좀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 입장 차이가 좀 이렇게 여전히 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미중 무역 전쟁 1기 당시 2019년도, 18년도 말에서 19년도 초기를 보시면은 협상이 되다가 안 되다가 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게 완전히 해소돼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좀 어렵고 해소되는 과정이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고점을 일단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13일 화요일,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결과를 받아볼 텐데 지금까지의 물가는 우려했는데 사실은 관세 영향이 덜 미쳐서 그런지 영향을 덜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4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소비자 물가 전망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야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CPI가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게 이렇게 예상치보다 높게 되면은 연준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예상보다 그냥 괜찮게 나오면은 연준 기대감이 지속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CPI가 그 헤드라인 기준으로 YOY 2.4%가 컨센서스입니다. 전월치도 2.4%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 않다. 이게 컨센서스인데 아무래도 WTI 그러니까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그런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CPI 지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이렇게 튀는 거는 아직은 이렇게 발견될 것 같지 않다,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좀 내려놔도 괜찮겠다라고 저희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보면 2분기 기업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미국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일단 반등 올 만큼 온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고요. 결국 이제 M7이 주도하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M7 주가 또 AI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을 수 있는데 향후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맞습니다. 관세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실적이 1분기 나쁘지 않았고 2, 3분기 뭐 우려하는 기업도 있고 예상보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M7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뭐 AI 관련된 모멘텀이 떨어지고 딥시크 이슈도 있다 보니까 캐펙스를 좀 이제 컷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거 그걸 감안했을 때
M7 주가 자체는 바닥에서 많이 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바닥 구간에서 탈출해서 올라온 정도 수준이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구간이고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M7 주식이 가려면 AI 모멘텀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이런 뭐 이벤트가 나오거나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더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AI 그 MCP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AI 자체가 AI하고 하드디스크하고 아니면 AI하고 다른 AI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예. 중간에 있는 그런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조금씩 이제 표준화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엔트로픽하고 엔트로픽이 MCP를 발표를 했고요. 구글에서 A2A라고 해서 AI to AI 요걸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표준화 장치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둘 다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코파일럿이라는 그 AI PC를 발간을 했었잖아요.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AI 컴퓨터를 내놓을 것이다,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은 저희는 AI 모멘텀은 좀 하반기쯤에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M7에 대한 전망은 저희는 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그 안에서의 선수 교체는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M7이 아닌 다른 예를 들면 뭐 에너지, 뭐 소비 이런 쪽이 주도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기술주 안에서 AI 모멘텀 안에서의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를 한 하드웨어에서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떤 뭐 기준이나 표준이 올라오면서 그죠? 네. MCP. 그렇죠. 네, 이런 걸 기억하고 그 주도하는 기업들은 그럼 어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걸 네. 더 활용해서 제품들을 내놓을 활용이고, 예정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 인터넷 세대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네. HTTP라고 예, 아시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 보안 인터넷 프로토콜이라서 다른 웹사이트하고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뭐 표준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되면서 결국 이게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확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셨을 때 예. 지금 AI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AI 활용도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모멘텀이 다시 생기는 건 맞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AI가 좀 더 컴퓨터랑 AI와 연결이 되고 다른 컴퓨터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AI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AI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점에서 좀 AI 소프트웨어 쪽을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새로운 이제 주도주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우리도 이제 주도주 얘기를 좀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는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던 섹터가 많은데 영국과 어쨌든 미국이 첫 그 어떤 대화의 물꼬를 텄고 미중 간의 대화도 일단 시작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기존의 관세 피해주였었던 자동차, 철강, 뭐 반도체, 화학 이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하반기에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수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철강 이런 사실 업종 지난번에 나오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사실 예. 거기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는 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종을 좀 이렇게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뭐 저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 네. 뭐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뭐 아니면은 증권 같은 증시부양책 기대감 이런 업종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좀 오락가락하네요. 뭐 사실 의약품 관세 우려가 있는데 또 트럼프가 뭐 약값 인하하는 행정명령 내린다 그러고 이거 뭐 약주고 병주건지 뭔지 헷갈려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는 약하거든요. 바이오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당장 자체는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일시적은 아니겠죠. 네. 뭐 관세 여파가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노이즈로 노이즈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사실 뭐 큰 대형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실적 자체는 계속 이렇게 양호하게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바이오테크 이런 쪽으로 성장주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중국 쪽 의약품을 좀 덜 쓰고 한국 쪽이나 뭐 인도나 일본 쪽 의약품을 좀 더 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약품은 저는 계속 연간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업종으로 보고 있어서 이건 약간 노이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인데요. 오늘 그 투자 주체별 움직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제나 전제나 언제나 한국 주식을 살까, 그죠? 환율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건데, 지난 금요일까지 어쨌든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코스피에서, 그죠? 근데 매수 강도는 폭발적이진 않고 오늘은 또 좀 중립적이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 또 환율과 연동돼 있을까? 또 MSCI 뭐 지수 편입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수급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좀 이제 외국인 수급을 추세를 살펴보면요. 작년 2024년 연초부터 7월까지 계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다가 7월이 고점이었잖아요, 저희가. 그때부터 연말까지 대략 30조 원 정도 팔았고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10조, 11조 원 이 정도 순매도를 이어가서 꽤 많이 이렇게 순매도를 이어왔습니다. 역대급 순매도죠.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 자체도 지금 한 30% 초반이거든요. 30.7% 이 정도로 굉장히 과거 외국인 지분율이 그 하단에 굉장히 근접한 상황이라서 외국인이 여기서 계속 추세적으로 더 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은 뭐 잠깐 높아졌지만 내려가는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말씀 주셨다만 그 MSCI 편입 가능성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조금 있고 뭐 이게 확정적으로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MSCI 편입이 될 거다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뭐 새로운 정보 들어와서 증시 부양책을 이제 가동한다면은 예전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약간 그런 증시 우호적인 정책이 나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면은 이건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크게 이제 관세 리스크 감소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대선 얘기 못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대선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관련돼서는 정책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런 변수들을 묶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간 전략, 관심 sek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대선 앞두고는 저희가 결국 주목해야 되는 거는 추경안입니다. 1차 추경안이 13.8조 원 정도로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비 부양책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추가적인 저희는 2차 추경안이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좀 더 많은 이렇게 소비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 1분기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내수 부양에 따른 수혜를 봐야 되는 그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유통이라든지 그 음식료라든지 건설도 뭐 사실 뭐 이번에 추경안에 보면은 그 SOC라든지 건설 쪽에 있는 그런 자금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대선 앞두고 좀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건설은 뭐 재건축도 있지만 사실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종까지 좀 이렇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뭐 수출 푸해주, 반도체, 자동차, 내수에서 부양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 음식료, 증권 이런 업종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깔끔하게 전략들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